이번 주 시민데스크,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했던 아프간인 390명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시간, 아프간인 소식을 담은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에서는 난민 인권 네트워크 이현서 변호사와 함께 난민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YTN 뉴스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50만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해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YTN 뉴스 영상 가운데 하나를 시청하고 구독 중인 화면을 캡처해서 응모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의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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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YTN이 하루 2번씩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인 YTN 리더스 뉴스, 그러니까 대한민국 리더들을 위한 프리미엄 뉴스라는 이렇게 명칭으로 나오는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8월 넷째 주의 보도에서는 아프간에 관한 뉴스가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YTN의 홈페이지에서 아프간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총 369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순 키워드 검색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만큼 8월 넷째 주의 아이템으로는 핫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요. 오늘은 YTN이 아프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특별히 한국과 관련된 내용, 그중에서도 특별 기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뉴스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진 국제 뉴스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프간 관련 뉴스가 주요 뉴스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평가원님께서는 이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식 가운데서 한국과 관련된 뉴스의 단연토업은 특별 기여자, 그분들의 이제 한국 이송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8월 24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요. 외교부 한협력 아프간인 국내 이송 군수송기 세대 투입이라는 보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프간인들을 국내로 이송을 하는 그 필연성을 잘 전달한 뉴스여서 제가 참 잘한 뉴스로 생각을 했는데요. 위기에 빠진 그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일한 분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쌓아나가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국격을 높이는 것으로서 한국이 꼭 실행해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언론이 그 필연성을 시청자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그런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 것과 조금 동일한 맥락이긴 한데요. 몇 개의 보도에서 그 아프간에서 그 일을 같이 하신 분들을 동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8월 26일 날 아프간인 조력자 378명 도착, 약속 지켰다라는 뉴스와 그리고 카불 함락에서 입국까지 긴박했던 아프간 동료 구출, 이 보도를 보면 그런 용어를 썼는데 사실 이 용어를 듣는 순간 약간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료라는 표현은 수평적이고 평등한 위치, 그런 것을 부여하는 용어인데요. 그 순간 이번에 국내로 들어오신 아프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방향이 좀 설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용어가 YTN의 용어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었는데 그 표현을 듣는 순간 이번에 미라클 작전의 의미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약간은 미심쩍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것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 구출 작전에 뛰어든 우리 외교관 그리고 또 우리 군인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 개봉한 우리 영화 모가디슈 뭐 생각나게 한다. 뭐 미국 영화 아르고의 한 장면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긴박했던 그런 작전이었는데 이 YTN 뭐 그동안 수백 개의 기사를 출고하면서 이 시각국으로 변하는 상황을 계속 주요 뉴스로 계속 전했습니다. 그렇죠. 이 미라클 작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작전이 이게 기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취재진들도 그만큼 좀 고무가 돼가지고 잘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각종 용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와 이제 어떻게 뭐 정한 것이냐 아니냐, 뭐 YTN 기준이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이 구출 당시만 해도 작전 당시만 해도 처음엔 조력자라는 그런 말을 썼죠. 그리고 나서 특별 공로자라는 말을 이제 잠시 쓰다가 나중에 특별 기여자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용어라는 것은 사실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좀 존중해서 YTN이 좀 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화면 처리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들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이제 남아있는 이제 형제 자매 뭐 아프간 현지에 예,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뭐 신변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정부의 지시를 따랐다라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뭐 인도주의라든지 이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 같은 것들에 기반해서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YTN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해서 그 단어의 신중함을 이번에 특히 발휘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력자, 공로자, 기여자 듣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또 해당하시는 분들의 법적인 지위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YTN 보도를 통해서 이런 궁금증들이 좀 해소가 됐습니까? 예, 뭐 나름대로 잘 설명해 준 것 같고요. 네. 지난 8월 28일 방송된 아프간 특별기여자 난민과 다른 점은 보도에서 다소간의 혼란 끝에 정부가 이번 아프간인 입국자들에 대해 부여하기란 특별기여자라는 지위가 난민 지위 그리고 또 특별공로자 지위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체류 기간이나 취업 자유 여부 등에서 원래 분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난민 심사가 면제되는 등 오히려 유리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간명하게 소개했고요. 또 정부가 이렇게 특별기여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이번 아프간인 입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난민 수용에 관한 우려나 시비를 피하려는 조처로 보인다고 배경도 설명해 줬습니다. YTN이 이번 아프간인 입국을 이례적으로 보도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난민 문제 일반에 대한 각종 주장의 내용과 근거 그리고 정책 방향과 법제도 정비 방안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기획 보도를 이어나가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금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난민과 기타 등등의 용어의 차이에 대한 뉴스, 저도 그 해당 뉴스를 좀 시청자에게 꼭 필요했던 잘한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특별 기여자로 호칭이 정리가 되었지요. 네,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라고 합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는 특별 기여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난민 심사를 받지 않는 이들은 이제 거주 비자를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들을 YTN은 뉴스가 잘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시행령이 바뀌면 난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이분들이 가질 수 있고 또 그 자격은 기존에 있었던 특별 공로자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YTN이 잘 인식을 시켜주셔서 좀 난민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잘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 이번 입국과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YTN 팩트체크 보도는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 8월 21일 방송된 팩트와이 쏟아지는 외신발 탈레반 뉴스 모두 사실일까에서는 탈레반 세력이 아프간 중앙 권력을 이번에 차지한 직후에 부르카를 쓰지 않은 여성을 총살을 했고 또 소녀와 과부들이 자기 전사들과 강제 결혼을 하도록 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근데 이제 뭐 그런 일이 있긴 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공개된 시점이 이미 이 탈레반이 이번 카불 중앙 권력 장악 이전의 일로서 적어도 시점에 있어서 해당 외신 보도는 허위 정보로 봐야 한다라고 팩트 체크를 해줬는데요. 이걸 아주 매우 의미 있게 좀 봤습니다. 이번에 팩트와이가 교정해준 외신 보도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탈레반 세력에 대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 이슬람권 전반에 대해서 혐오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팩트 체킹이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난민이라든가 이 이슬람권 등에 대해서 그 왜곡 과장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인 사실 확인 보도를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취재부서에서 기자로서 이렇게 일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특히 아프가니스탄처럼 위험한 곳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신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고, 특히 서구권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구권 외신, 서구 언론의 그런 시선이 그 보도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그 난민 문제, 사실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난민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거든요. 이 관련 통계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에 이제 난민인권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이제 보면 2020년 대한민국 난민 인정률은 0.4%로 집계가 됩니다. 이 유럽연합의 평균 난민 인정률이 이 32%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무려 80배가 높은 셈입니다. 그리고 또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그 평균 난민 인정률에 따르면 한국은 이 37개 국가 중에서 35위, 그러니까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좀 한국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을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국제적 스탠다드로 봤을 때 그 수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난민을 너무 적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해도 근데 현재 그 난민 수용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율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수치를 보면 아무리 봐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국제적 위상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정부 그리고 또 언론도 이 난민 문제를 계속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 국격 등과 비교해서 난민 인정률이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평가원님 이외에 이번 아프간 관련 보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한 주간의 뉴스에서 아쉬웠던 것은 아프간인의 안전에 대한 보도가 특별 기여자에 집중이 됨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취해야 될 역할, 그리고 아프간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또한 특별 기여자임을 강조한 뉴스는 한국으로 들어오신 그분들에 대한 그런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함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좀 무심하게 만들 그런 염려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 협조한 분 외에도 해외에 있는 우리의 기업들 아니면은 NGO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프간 현지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계신데요. 그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YTN의 보도가 좀 힘을 보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꼭 관련된 분들만 관심을 갖지 말고 여성, 아동, 청소년, 이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네, 앞서 말씀하신 인권, 인도주의 이런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난민 등 아프간 관련 문제를 계속 저희가 보도하도록 이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현재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 이것을 악의 세력 이렇게 규정하는 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철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 대사관 있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그 수교 관계가 정리된 그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국제사회는 현재 탈레반과의 이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 국제관계에서는 사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은 국익뿐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미라클 작전과 이 구출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기사가 그런 쪽으로 쭉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YTN의 지금 담당 부서인 외교통일부 이쪽은 이런 점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께서 먼저 요약해 주시죠. 네, 언론의 기본 역할에는 인류의 아니면 인권 신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YTN이 더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다음으로는 변호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도 난민이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뭐 이런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난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민족의 이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프간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난민들이 겪는 고난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과 책임감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세 분의 말씀을 잘 유념을 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아프간인 390명이 탈레반 위협을 피해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라는 지위를 부여했는데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난민인권 네트워크 이현서 변호사와 함께 아프간인을 두고 언급된 여러 표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 이후 난민 이슈가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난민의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알고 뉴스를 본다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난민인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현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아프간 사태 관련 뉴스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이슈가 논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소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변호사님께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께서 난민인권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난민인권 네트워크가 이제 그 난민 지원단체의 전국 단위 연대체이고요. 네. 이 난민 제도와 관련된 좀 국가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부분에 대해서 좀 입법 운동을 하고 또 관련해서 이제 난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시민분들에게 그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좀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공동체에서 소외된 구성원에게 조금 민감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네. 중국어를 배우면서 화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화교가 아니지만. 직접 학교를 다니신 네,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 정착해서 잘 지내시는 게 힘들까 이런 점들을 좀 느끼면서 좀 자연스럽게 사실 관심이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난민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난민의 기준이 뭔지부터 좀 짚어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제 우리나라 난민법 제2조에 네. 이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그리고 정치적 견해 이 5가지 사유를 이유로 해서 뭐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뭐 보호받기를 원치 않는 외국인 이런 분들을 이제 난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난민법이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최초로 2013년도에 난민법을 제정했습니다. 자, 난민 이슈를 다루는 기사를 저희가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라는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자, 난민협약 가입국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크게 이제 2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난민 보호의 책무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강제 송환 금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호를 요청해 온 네. 분들에게 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갔을 때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 하면 강제로 제3국으로라도 송환을 하지 않는 것이 난민협약상 의무이고요. 네. 뭐 그 밖에 국제적으로 또 유엔 난민기구와 같은 공공기구와
이 난민 보호를 위해서 협력할 의무, 이런 것들도 난민 협약상의 의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로 이제 아프간 그 입국자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정부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고 특별 입국자다, 뭐 특별 기여자다라고 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특별 기여자라는 단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법적인 사실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는 용어인데요. 법무부 보도에 따르면 네. 이분들에게도 특별 기여자라고 불리는 분들에게도 이제 F2 비자, 네. 그러니까 난민 인정자분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거주 비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자를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떠한 처우나 개념에 대한 정의가 규정된 것이 없지만 특별 기여자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마 처우는 뭐 난민 인정자 분들과 거의 비슷한 동일한 수준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이제 처우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되면 어떤 처우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난민 인정자의 처우도 난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도 네.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결합권도 인정이 되고 네. 뭐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권도 보장이 되고요. 취업도 이제 크게 뭐 제한 없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러한 점들이 난민법에 이제 규정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처우가 완벽하게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아직 워낙 우리나라의 그 난민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요. 또 조금 인프라가 좀 갖추어지지 않아서 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비율이 좀 적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제 그럼 난민의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외국인 인구가 한 250만 명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중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들이 1,000명 정도입니다. 이게 난민으로 뭐 인정받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난민법에 따른 난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심사를 해서 그 난민 지위를 인정할지 불인정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난민이라는 발생 사유의 특수성 때문에 네. 그 해당 국가의 뭐 정치,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담당 공무원이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통역사의 경우에도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통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이 난민의 진술을 제대로 통역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일선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당연히 정말 크실 텐데 네. 아무래도 좀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난민 수용에 대해서 사실 뜨거운 감사로 떠오를 네. 수밖에 없었어요. 찬성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난민법을 만든 뭐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은 뭐 경제적인 부담, 국민이 지라는 거냐 아니면 뭐 정치, 문화, 종교적인 차이, 뭐 테러 범죄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기준으로 그 난민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이 24억 6,700만 원 정도가 네. 됩니다. 근데 이게 정부 총 예산의 0.0004%예요. 또 그마저도 이 난민분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 통역비라든지 이 담당 공무원의 출장비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인건비로 쓰이는 비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이 난민 신청자분들이 생계 지원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1인당 이제 1인 가구 기준 월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난민 신청자의 5%, 6개월 요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6개월 보시면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알아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난민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러한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테러와 같이 범죄를 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가짜 뉴스에서 기반된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2018년도 그때 당시에 그런 우려가 범죄 우려가 많았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사실 아무런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상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해보지 못했고 네. 낯설고 이래서 좀 어렵고 불편한 그런 감정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화 시대에 각 종교나 문화적 전통을 좀 존중을 하고 또 우리나라 문화와도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울리는 자세를 가진다면 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되게 풍족한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92년도에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도부터 난민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이미 난민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있었던 사회 구성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에 네.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나갔던 경험이 있는 나라이고 또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친구 아니면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를 온 이웃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도 난민이나 이 법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설명 잘 듣고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우리 변호사님의 활동도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제안도 있고 비판도 있고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 방문하셔서 무엇인가를 드시고 요기를 하셔야 되는데 드실 때는 말 없이 이 캠페인을 우리 YTN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좀 홍보를 해주시면은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반대하기에 앞서 언론은 그간 언론이 가해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기에 앞서 자성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삼바 하면 삼바가 뭔지는 난 진짜 분간을 못했어요. 50대지만 노인은 아닌데 삼바 하면 브라질인가 삼바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특히 YTN은 그런 것 좀 잘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YTN은 정부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먹박자라며 비판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재정을 줄이라는 것입니까? 저금리로 금리를 낮추어서 계속 가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언론의 입장을 밝히면서 비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들의 제안과 비판, 관련 부서와 공유했습니다. 변화가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늘 시청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최근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사오라고 요구하며 60대 여성을 폭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이 없어서 저지른 일이라고 보기엔 너무 지나친 행동에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하지 말고 아니 담배 사줄 거야 사주고 그만 딱 말해. 겁에 질린 할머니가 아이들을 내쫓아 보려 하지만 오히려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런 짐승보다 못한 것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네.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화꽃으로 60대 어르신을 때렸다고요? 기사에는 바로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고 봐줄 일이 절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상을 공개하라며 부모에게 책임을 따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군은 B씨의 손수레를 힘껏 걷어차고 이후 함께 있던 다른 남학생도 폭행에 가담하지만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가? 첫 보도가 나가고 이틀 뒤에 추가로 공개한 영상에 분노가 증폭됩니다. 해코지를 당한 이 60대 여성이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사에도 분은 풀리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저렇게 착하시면 안 되는데 보복이 무서운 세상이라 처벌 원치 않는 겁니다. 할머니, 저런 놈들은 용서해주면 절대 안 돼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다니는 학교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사람들의 화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제보를 받고 영상을 확보해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박기환 기자는 가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그 이유를 물었지만 끝내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 기자는 현장의 주민들을 만나 취재한 결과 피해 여성은 평소 위안부 소녀상을 자주 청소하고 그 주변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선량한 시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